답답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는 고사하고 살아남기조차 벅찬 상황인데요. 이 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코로나19 터널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계층에게 과연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지원 수준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신 교수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힘든 상황을 좀 고려한 그런 액수라고 보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 피해가 자영업자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금액을 이야기해야 앞뒤가 맞잖아요. 우리 경제를 2천조라고 봤을 때 작년에 성장률이 3%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대라고 하면 3%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2천조에 3%면 이게 60조예요. 그렇죠. 60조. 네. 근데 그 60조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한테 60조의 충격을 준 게 아니고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서 60조가 융단 폭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60조의 충격이 거의 다 자영업자들한테 왔다고 봐도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14조 7천억 원이 네. 전 국민에게 뿌려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자영업자한테는 거의 안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2차 지원금이 3조 조금 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한 5조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8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의 충격은 60조가 넘는데 2차, 3차까지 다 합해도 8조 정도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저는 그래서 1차서부터 자영업자에 특화되어서 과감하게 코로나 피해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찔끔 저는 이번에 300만 원도 다 3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평균적으로 한 100몇십만 원 주는 셈이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으로 100만 원 주고 580만 네. 자영업자한테 5조 정도 푼다고 하면 평균 사실은 안 주는 사람까지 합하면 1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땜질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게 저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보는 거죠. 어떠세요, 이 교수님? 신 교수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이 재난을 당했을 때 주는 것이 국가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네. 이거는 언젠가 지원금이거든요. 개인이 재난을 당했을 때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지원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피해 보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지 자영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난지원금 자체라는 게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어떤 구조로 주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보면은 소득을 버는 사람 가운데 40% 이상이 지금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자영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간 얼마만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입장에서 자영업자 피해만 크다. 그리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세수로 기여하는 거나 이런 거 등등해서 논의가 없이 하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세금 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재난을 받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역할, 기본적인 수당을 그거로 좀 생각하셔야지 주겠다는 거죠, 지원금을. 이게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재난지원금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조금 더 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일회성 지원이고 별로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2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밝혀내고 그것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이제 이낙연 대표도 선별 지급 원칙을 강조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도 사실 선별 지원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 선별 지원을 확실하게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피해 규모라든지 매출의 변동에 대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선별 지원이라는 걸 택했지만 단순히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했던 1차와의 차이만 둘 뿐이지 진짜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을 제대로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그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부분에서 임대료 직접 지원이 조금 더 추가됐기 때문에 2차보다는 늘어났는데 그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자영업자들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일단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뭐 지금 카페, 식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집합 제한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100만 원 추가로 주고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추가로 주겠다라는 건데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기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눈 감고 아웅이라는 거죠. 즉 일반 자영업자 100만 원이잖아요. 네. 일반 자영업자 중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큰 자영업자가 있고 그렇죠. 타격이 상당히 적은 자영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업종으로 지금 구분을 해놓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냥 진짜 이게 관료의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그 아까 저기 PC방, 뭐 독서실, 식당, 카페라고 했는데 저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 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사업이 지금 잘 되는 자영업자가 있고 안 되는 자영업자가 있단 말이죠. 그 그렇죠. 구분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선별적이라고 했을 때 저 정도의 선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거는 국세청 통계 같은 걸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세금 얼마나 신고를 다 줄었는지 했기 정도는.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분은 어느 정도를 피해를 입었구나 하고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매달 준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1회잖아요. 그렇죠.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가 되게 일을 하기 싫어한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종로에 그 포장마차 하는 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네. 거기는 목이 되게 좋고 종각 바로 옆이라서 굉장히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이에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타격이 별로 없으시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적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적자입니까?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그럴 텐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뎅이 됐든 뭐 호떡이 됐든 만들어 놓지를 않으시더라고. 안 만들면 팔릴까 봐.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달라 하니까 그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왜 이렇게 그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했더니 18시간을 그 불을 켜놓으면 그 연료비가 정말 장난 아니라는. 가스든지 뭐든지 나가죠. 그래서 저렇게 편의적으로 관료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뭐 얼마나 그 과세 통계가 아주 면밀합니까? 저는 그걸 이용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작년 기록하고 금년 기록 대비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저는 줘야 되고요. 자영업자 피해에 지급되는 규모가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최소한 한 2, 30조 원 정도는 투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를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서 이분 지금 안 도와주면요. 지금 안 도와드리면 5년 뒤, 10년 뒤 그분들이 80세까지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의 그 뭡니까 복지의 비용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 그게 훨씬 더 큰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우리 이종국 교수하고 반대인 게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찔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줄 만큼 저는 그런 지원이 과감하게 필요하다. 아니 왜 대기업은 뭐 한다고 해서 몇십조를 지원하면서 왜 우리 이 자영업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세금 안 내면 국민 아닌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500만 자영업자에 대한 그 생존 문제가 이 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다라고 저는 봐서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저는 합당하는 거라고 봐서 좀 통 크게 한 100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찔끔이다. 이게 저는 집권당의 그 통이 얼마나 쪼잔한가 하는 걸 이번에 많이 느끼는 거죠. 교수님 어떠세요? 아니 이제 사실 우리가 저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14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2차 같은 경우도 7조 8천 정도 되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아마 이 아까 차등 지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집중했으면 전체 합하면 20몇 조가 됩니다. 네네. 예, 한 25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도 그 화면에 그 참고 화면에 나왔지만 사실 자영업자 가운데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 자영업자 가운데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중이 한 24% 정도 됐어요. 23%는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고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지원을 할 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주장한 것이 공평과 정의였어요. 그럼 경제학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느냐? 니즈 베이스.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차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니즈 베이스로 즉 정부 우리가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법인 소득자가 있고 개인 소득자가 있는데 그렇겠죠. 개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세금 얼마 있는가 알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역으로 좀 이 차등을 해서 못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저게 이제 일괄 지급하는데 일괄 지급 주는 게 결국 뭐냐? 파퓰리즘이야, 파퓰리즘. 그럼 결국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차등 지원을 거잖아요. 하셔야죠. 그래야 정말 이게 정의롭고 정말 받은 사람도 불평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피해를 입은 것도 있고 안 입은 것도 있어요. 자영업자들 중에. 그렇죠. 지금도 네. 식당 가면 줄 서서 먹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지만. 그렇죠. 예, 예.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인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사업 규모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는 뭐 100평짜리 사업장을 영위하는 곳도 있고 어디는 한 10평짜리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어떤 곳을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 또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우리 과세 체계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세 체계상에 보면은 소득이나 매출을 파악하는 주기가 사실은 1년이나 아니면 반기 주기로 거의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처음부터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구를 지원할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적용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 대부분은 작년 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자료까지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1차 때 그런 논란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했었는데 네네. 그 직후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청와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후에 있을 수 있는 2차나 3차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감염 확산에 대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세 체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가장 최근의 소득이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5월 이후에 한 9월 정도까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이런 준비들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네. 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로 그냥 가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사실 정부가 소득 파악 개선이라든지 매출 정보를 좀 더 짧은 주기로 파악하는 그런 개선안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차등 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정말 피해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 저도 이제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니까 여쭤보면은 그 얘기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이 뭐 소상공인 세희망자금으로 지급이 되고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고 했는데 아직도 지급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뭐 1월 초부터 빨리 주면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나는 지금 사실 오늘 내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난 2차도 안 나온 상황에서 3차 나오겠냐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는 3차 지원금 그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게 뭐 5조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몇십 조 갖다 부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영업자 500만부터 살리는 쪽으로 먼저 나가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대 한 50조까지는 생각을 하자. 이제 불만인데 그거를 놔두고라도 300, 200, 100을 준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행정을 했으면 일단 사업장 등록 번호가 있으면 일단은 정부가 300만 원, 200만 원 즉각 지급을 먼저 하세요. 먼저 선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자고요. 그걸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세금 뜯어갈 때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뜯어가고 조금만 늦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왜 서류 따지고 뭔 조건 따지고 뭔 서류 가져와라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네.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저는 관료라고 생각해요. 재정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들이대면서 규정을 들이대면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관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네.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께서 먼저 선지급하자. 그리고 뭐 선지급하고 그분이 무슨 뭐 북한으로 도망을 가겠어요. 뭐 해외로 도주를 하겠어요. 주고 기록 다 남으니까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3차 지급 문제만은 일단 전체 예산이 5조 뭐 8천억인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네. 일단은 간단한 원칙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저는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조금만 네, 보완하면은 그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때도 사실은 전국민 보편 지원할 때 그때도 소상공인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어차피 소득세를 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소득이 감소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분들은 세금으로 더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도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지급하는 신속하게. 게 뭐 전 국민이 됐든 아니면 소상공인 전반에 대해서든 신속하게 지급하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거두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나 국회 내에서
별로 논의가 되는 바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저 같은 생각합니다.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자잖아요. 은퇴를 했으니까 네, 네, 네. 소득이 없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출연료 받는 몇만 원이 그게 다예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소득이 90% 줄었어요. 90% 줄었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꽤 큰 금액입니다. 근데요, 재산세요. 2번 공고 그대로 나와서 다 가져갔고요. 네. 자동차세 다 가져갔고요. 의료보험 계속 내고 있어요. 제가 행정을 한다고 하면 소득이 줄어들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민세, 그다음에 재산세 저는 유예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준다고 하는 100만 원, 200만 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한 대 갖고 있으면 한 4, 50만 원 이상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정부가 한 조치들 때문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방역을 이유로 거리두기를 했고 그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를 열지 못하고 영업을 제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들 그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재난지원금이라고 갑자기 하는 걸 오죠. 어떻게 집행해야 되냐면 선지평 후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지평 일단 후정산인데 먼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먼저 주면서 가이드를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원칙을 차등으로 하는데 2019년 당신들이 세금 낸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당신이 만약에 4억 매출이면 그 가운데서 올해 줄었으니까 우리가 몇 % 주겠다. 이렇게 구간만 정해놔놓고 그다음 뭐냐 하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다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정적자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다시 상환해야 되는 돈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꼭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께서도 총리, 네. 지원을 하면서 네. 우리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누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그럼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자체를 그냥 표를 넣기 위해서 퍼플 좀 쓰는 게 아니라 다음에 누구의 부담을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죠. 이런 정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자동차세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종합소득세 네, 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거 네. 딱 국세청이 이번에 한 거 있네. 세금을 과거보다도 조금 더 연장해 준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재산세가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DB 그 DB를 5월 달에 가지고 낼 걸 11월 달 8월 달에 석달 미뤄 석 달 밀어줬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그 DB를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에 활용했다고 하기에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해야 돼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한다는 그렇지만 거죠.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도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세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굉장히 토로할 얘기도 많고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위가 임대료입니다. 그렇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게만 열어놔도 가게 안 열어놔도 임대료 내야 되니까 힘든데 그래서 이번 지원책에 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좀 확대해주겠다. 기존에 한 50% 정도 비율인 거를 70%까지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세액공제 자체가 임대료 수입이 많은 건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네, 기본적으로 이 세액공제 방식은 역진적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내야 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많이 그 내면 많이 소득이 갚는 많은 거죠. 분들이 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이건 뭐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내는 그 소득세에 대한 공제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방법을 직접 지원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임대료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건물주와 또 소상공인이 네. 이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도 그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착한 임대인이 되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착한 임대료 멈춤법 뭐 이런 거를 여당에서 진행하려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포화를 이제 맞고 그 지금 실제 스탑을 시킨 그런 상황인데.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 그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제를 통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뭐 불가피하게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직접 주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임대료를 지금 뭐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에게 직접 지원한다. 그건 전 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하지만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라든지 소득이 좀 더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는 좀 월 단위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국세청에 의해서 파악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그 임대료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 임대료와 또 매출에 비례해서 변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앞으로 좀 발전이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그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또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잘 이루어질 때는 그런 그 성과들을 또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착한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분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좀 확대시켜서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뭐 그런 우회적인 방식일 텐데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아예 자영업자한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게끔 직접 지원을 통해서 이걸 그냥 어떻게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좀 나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임대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현상 파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어떤 뭘 방식으로? 우려하냐 하면요. 계약서상의 임대료는 월 150인데 네. 사실상은 200을 내는 사람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아 계약서와 다르게 네. 왜냐하면 임대 소득을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노출이 되니까 줄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묵인에 의해서 금액은 작게 쓰고 세금의 혜택이 되는 만큼을 실제로 받는 그런 사실상의 어떤 그런 계약은 훨씬 더 다를 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임대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도 저는 그게 그래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자영업자들한테는 300, 200, 100 이렇게 딱딱 끊어서 형편도 안 보고 주면서 임대를 놓는 사람은 임대가 400만 원 경우, 420만 원 경우, 450만 원, 500만 원 경우에 따라서 다 일률로 50% 해주면 금액이 다 혜택이 다 달라지잖아요. 다르겠죠. 네,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임대료의 서류가 정확하면 네. 그 임대료의 정확한 계약서에 예를 들면 20%면 20%, 30%, 30%를 정부가 임차인한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자영업자 대신에 일부를 내주는 거네요, 예. 정부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세금 문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져 버리면은 저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좀 복잡하다고 봐서 그냥 간단하게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금액의 얼마까지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고 단 예를 들면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임대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예를 뭐 1,500만 원이다. 네네. 이렇게 큰 금액의 경우에는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임대료가 예를 들면 월 400을 넘어가지 않는 중소자영업자의 임대료의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은 예를 들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 복잡성을 처리한다고 봐서 결국은 직접 지원이 직접 필요하다는 지원하고 말씀이신 거네요. 심플하게 그렇죠.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게? 이게 지금 상당히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임대인 가운데서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한 15% 정도 내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에게 개별 그 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해보면 사실 이 임대인이 실제로 돈을 얼마 받는지를 이 개인 사업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 소득을 통해서 얼마를 버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냐 하면 임대 소득자에게 거꾸로 가는 게 나는 맞다 생각해요. 임대 소득자는 거의 국세청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216만 정도 돼 있어요. 소상공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한 지금 이제 뭐 우리 소상공인이 국가 통계를 내 보면은 요 최근에 놓은 게 27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체로 생각하면 또 340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216만이라고 하면 그 216만 가운데서 실제로 임대인이 법인으로 돼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개인 임대업자가 돼 있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국세청 컴퓨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가 당신이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개인 임대소득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저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거는 아까 우리 우리 신 교수 했지만 행정 편의상으로는 또 어떻게 국가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포퓰리즘적으로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비능률적으로 이야기한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지적하고 사오정 싶은 사람은 게 되거든요. 뭐냐면 저기 지금 밑에 자막에 나왔지만은 네. 착한 임대료를 그 행동으로 옮긴 분이 지금 6천 명이 안 되잖아요. 네, 5천 몇 이게 명. 200만 개가 넘는 임대차 계약 중에서 6천 개가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이 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저는 실태 조사가 저는 매우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도 의견을 주신 게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 제도 상의해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렇게 뭐 돼 그런 있거든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임대인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이 다 재벌이 아니잖아요. 네. 임대인은 뭐 고민하는 줄 아세요?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가 이것만이 높고 낮고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고 소득인데. 배째라 나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니까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미 문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되어서 나가는 사람 있죠. 임대는 하고 있는데 배째라 돈 안 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자꾸 임차인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가 버리면 임대인들은 그럼 국민이 아니냐. 세금은 사실은 이분들이 더 또박또박 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차인한테 정부가 돈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보탬을 해주는 주고 일부라도. 그래서 이 임차인이 안 나가도록 하고 사업을 좀 유지를 해주도록 하고 그런 게 일자리나 또는 그 형평성 차원에서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네. 사실 뭐 어떤 식이 좋을지 정부도 뭐 고민을 했겠지만 세액공제라는 카드를 일단 꺼내든 상황인데 사실 또 하나의 자영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대출입니다. 대출 너무 힘드니까 대출 받았는데 정부가 일단 9월까지 유예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내년 3월까지로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유예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년 3월을 걱정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년 3월이 됐을 때 이거를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갚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이걸 빌려준 금융권에 대한 걱정도 해요. 어떠세요, 위원님? 모두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저는 뭐 모두가 걱정이라 하더라도 금융권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 자영업자분들에 지금 대한 대출 부담을 걱정이 크죠. 안고 있는 자영업자에 차주들에 대한 대한 걱정을 좀 걱정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지금 상황에서 언제 개선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결국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하기까지는 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 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기간 좀 더 유예해서 네. 경기를 회복하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융권에 대한 뭐 어려움은 사실은 정부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의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금융 부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영업자가 대출한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0조라고 합시다. 네. 300조의 경우에 3% 이자를 쳐도 9조밖에 안 돼요. 그 9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 네. 또 자영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금융권의 이자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금액 자체가 네, 작아요. 은행연합회 자료 보면은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이자 납입 유예 규모가 한 950억 원 정도 되고 이걸 말씀하신 한 2%, 3% 정도 대출 금리를 봤을 때 원금이 한 3조 8천억 원 정도, 4조 원이 좀 안 되는 정도 원금이 있어야 그 정도 유예가 되는 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유예해줘도 그 유예하거나 또는 당장 금융기관에 그냥 이자를 줘버리고 네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조 원, 2조, 3조를 저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이냐, 이번에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타격을 받았냐, 네. 그러면 그 받아서 늘어난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이자를 유예를 해줄게. 대통령께서 긴급 명령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자를 금융기관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유예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유예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특별로 이렇게 자금을 뭐 만들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그 메꿔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자 유예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이자율 수준을 봤을 때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출 증가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또 금액은 저는 극히 규모가 작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떠세요, 이종욱 교수님? 사실 이제 정부가 은행연합회가 자영업자에게 유예해준 이자가 958억이다라고 네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3조 8천이다. 이걸 가지고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이자 유예 유예를 못 상환, 해주겠다 하는 네. 것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신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금융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가당치 않은 이야기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이리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회에 제출한 걸 보면 자영업자의 부채는 분명히 770조고 현재 상태에서 6월달 기준으로 그다음에 뭐냐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증가한 돈이 아까 자막에 한번 나왔는데 70조 정도가 증가했다 이거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950조 정도가 950억이 들어가는 유예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예를 안 해줘 가지고 자영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3개월만 그러니까 연체를 하면 신용불량자 되고 예. 그럼 그걸 정부가 견디고 나가는 게 좋으냐? 연체를 안 하게끔 이자를 좀 유예해 주는 게 좋으냐?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유예를 해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저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같으면 정부가 얼마든지 저 부분 자체는 재정 정책 내지는 통화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일전에 사실은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서 번 돈에 생각해 보면 저 돈은 사실은 별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 9월 달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가 3월 말로 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3월 말이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뭐 사실 3차 재난지원금 통해서 뭐 임대료든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집합금지라든지 네, 제한으로 영업도 인해서 제대로 영업도 할 수 못합니다.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자 부담 또는 또 여러 가지 뭐 그 비용 부담들이 그대로 닥쳐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자 유예 기간이 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라기보다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회복될 때까지 좀 그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자 부분을 유예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융권이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는 그런 네. 기사들도 올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영업자잖아요. 네. 코로나 전까지 2억의 빚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네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빚에 대한 이자도 못 내지만 그렇죠. 전에 빌렸던 돈도 못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까 한국은행의 900조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의 채무 위기가 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부의 무능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그러면 3월 달에는 몰랐나요? 4월 달에는 몰랐나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데 정부가 이 융자에 따르는 이자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미리 얼마든지 그것은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진작에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이 되게 무능하다. 좀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정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든 거 지금 저희가 누누이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힘든 부분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최대 50만 원까지 좀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50만 원으로 뭐 할까, 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되거든요. 사실 이제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은 특수고용에 있는 거나 프리랜서 있는 분들은 사실 정부가 50만 원 지급하는 자체도 사실 저분들의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보면 고용보험에 상용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율이 한 79%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율이 0.58%,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자체에 지금 들어있지도 않아. 그렇죠. 안전방 바깥에 있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 파악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50만 원을 드리더라도 정부가 지금 저 눈먼 돈이죠. 하더라도 저 돈을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 경우는 뭐 이를테면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공연에 관여해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일종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50만 원 드리면 그다음에 뭐 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 분명히 저 가지고 뭐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저도 저런 경우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준 것이 어떤 근거에서 50만 원을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1년이 거의 가까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계속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입니다. 아까 신 교수님께서는 매달 주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겠다는 말씀하신 게 일회성이거든요. 이번 것도 일회성이고요. 이렇게 일회성 지원을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참에 뭔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벌써 세 번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감염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뭐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마련을 한 겁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아직 결정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이 재난지원금 부분도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치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했고요. 예. 또 거기에 필요한 소득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특고 프리랜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2차 때 지금 문제가 생겼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3차 때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50만 원 지원 받는 분들은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또 여전히 못 받을 또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못 받는 이유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득 파악 부분에서 최근의 변화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청와대나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빨리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다행인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원래는 금년 7월 달에 이미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그렇죠. 법안이 통과될 때 내년 1월로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이 됐다면 아마 지금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받고 계실 텐데 그게 늦춰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가 내년 1월에 시행이 되고 지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특고나 프리랜서 소상공인 분들은 우선적으로라도 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빨리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6개월 동안 300만 원 정도를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제약이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문제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가 저는 필요합니다. 한 가지 그 뭐 특고 50만 원 뭐 6개월 다 좋은데 저는 정부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마스크 한 가구당 가구 원수에 비례해서 전 무상으로 일단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해라. 주십시다. 지원해라. 일주일에.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스크가 없어서 그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검사를 받아서 격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루 일당을 3만 원씩 쳐서 2주면 2주 36만 원을 격리 당하는 분에 대해서 저는 수당을 주자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이 스스로 저는 검사를 받을 것이고 스스로 격리를 채택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다. 이거부터 먼저 하지 뭐 특고 이거 누구한테 주는지 이 문제보다도 저는 그 마스크 무상 지급 그다음에 확진되는 경우에 2주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분들에 일당을 대한 지원하는 지원이 거. 필요하다. 그게 저는 지금 코로나를 잡는데 굉장히 필수한 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또 지속이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의 아깝지 않은 혈세들이 투입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이정욱 교수, 최현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